박종수 교수님께서 떨지 말고 하라고 하셨는데 사실 어떤 발표보다 조금 더 떨리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제가 박종수 교수님과 또 인연을 맺게 된 게 저희 약학대학에서 교과과정을 개편을 하면서 실제 인문학적 소양이 저희 학생들 그리고 또 저희 구성원들이 살아가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그런 그 예, 취지에서 강의를 개설하고 학생들과 같이 책을 읽고 또 토론하는 그 과목을 개설했는데 박종숙 교수님 포함해서 당시 학장단 그리고 지금도 인문대 교수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저희 학생들이 굉장히 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많은 도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오늘도 제가 오전에 와서 강의를 들으면서 정말 이렇게 위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말씀드려서 나중에도 함께 조금 더 같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좀 배경이 다르기도 하고 아무래도 인문학적 깊이가 조금 얕아서 그래서 조금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그래도 나중에 말씀드릴 텐데요. 항상 이렇게 책 읽고 글 쓰는 거 너무 좋아하셨던 저희 할머니하고 어머니 생각하면서 아마도 지금 어디서 보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용기 내어가지고 제가 그동안 뭐 보고 읽고 생각하고 뭐 그랬던 것들 조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제목을 조금은 쉬운 단어 두 개이긴 하지만 데드 레코닝이라고 붙여서 이제 무슨 얘기인가 궁금해하시기도 하고 아니면 어디서 들어봤었는데라고 하셨을 수도 있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좀 얄팍한 제가 좋아하는 액션 시리즈물의 미션 임파서블에 이렇게 최종편이 나오면서 그 중에 이렇게 최종편의 첫 번째 시리즈가 데드 레코닝이었습니다. 그래서 데드 레코닝의 뜻이 무엇인가 하고 좀 찾아봤더니 이게 항해를 할 때 현재 위치가 어디인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를 추측하는 방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그러니까 뭐 지금처럼 이렇게 첨단 장비라든지 GPS가 없는 상황에서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리고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잘 모르는 상황에서 지금까지 쌓아왔던 경험이라든지 지식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 건지를 추측하는 그런 항법 기술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이렇게 붙이니까 그런데 요즘 이번 이게 수능 시즌이 되면 특히나 더 중요해지는 어떻게 찍어야 하는가, 어떻게 잘 찍을 수 있는가, 그런 그 항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번 이 발표를 준비하면서 사실은 저는 예, 이런 말 들었던 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는 사는 게 어떤 건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또 죽음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을까? 또 저의 그 얄팍한 소양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래도 제가 하는 일과 조금 관련이 되어 있는 그런 것들하고 연관하여서 제가 생각하는 것도 조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렇게 어디 가서 얘기를 하려고 하면 선행 연구가 뭐가 되어 있었는지 그리고 누가 무슨 말을 했는지인데 저는 이렇게 영화 봤었던 것들이 조금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또 다른 시리즈물인데 닥터 스트레인지에서 또 이분이 나오셔가지고 삶이 의미가 있는 것은 죽음이다. 그리고 이게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더 소중한 것이다. 근데 오전 세션에서 막 더 멋지게 더 감동적으로 막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일단은 여기에 근거해가지고 제가 알고 있는 그런 것들 조금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500년 넘은 분이시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약학을 할 때 또 의학을 할 때도 가장 이렇게 많이 인용되는 그 말씀 중에 하나인데 사실은 약이냐 독이냐를 나누는 거는 용량이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어쩌면 용법이라고 해서 어떤 사람에게 어떤 상황에서 얼마만큼을 주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언제 독이 될 수 있고 언제 약이 될 수 있는지 알아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삶과 죽음이 조금은 비유가 다를 수도 있긴 하지만 이렇게 반대되는 것으로 인해서 이렇게 더 많이 배우고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을 찾아갈 수 있는 게 조금은 유사할 것 같아서 그런 그 예시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이것도 이렇게 훌륭한 말씀을 하셨지만 또 제 방식으로 이해를 할 때는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그 독을 섭취하더라도 죽이지 않으면 죽지 않으면 더 튼튼해질 수 있다.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 독을 모르는데 어떻게 약을 만들 수 있겠느냐, 약을 알 수 있겠느냐.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독을 알면 그러면 약도 만들 수 있겠다. 예, 그렇게 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례로 예, 첫 번째 거를 가지고 와봤는데요. 실제로 그 월퍼린이라고 하는 약이 그 인류에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는 약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이는 것처럼 뇌에 혈액이 응고되어서 혈전이 생기면 굉장히 마비가 되고 예,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있는데 이때 그 이 혈전이 생긴 것을 막아주는 예, 그런 아주 이렇게 생명을 구하는 그런 약입니다. 그런데 이제 처음에 개발이 될 때는 이 위스콘신 미국의 농장에서 이렇게 소들이 어떤 풀을 먹고 자라면 피를 흘리면서 출혈을 해서 죽게 되어 가지고 정말 그 농부들이 그 건초더미를 가지고 위스콘신 대학 앞에 이렇게 뿌려놓고 왜 죽는지 제발 알려달라고 예 그러면서 이제 연구가 시작이 됐던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약간 예, 화학 구조가 보이긴 하지만 그 물질이 이제 그 출혈을 일으키는 거로 알려지게 됐고요. 그리고 나서는 아, 이 물질이 소를 죽이는 거 말고 다른 데도 용도가 있을 것이다라고 해가지고 그 당시에는 쥐가 굉장히 극성을 일으켰기 때문에 쥐를 죽이는 약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실제로 이게 이런 혈액이 응고되어서 혈관을 막는 환자들한테 이렇게 생명을 구하는 약이 될 수 있겠다라고 해서 지금도 환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왜 월퍼린이냐면 그 위스콘신 대학에서 실제로 이 연구를 진행할 수 있도록 그 동문 연구재단에서 지원을 하고 그리고 또 월퍼린을 그 이제 환자들에게 이제 그 치료를 하게 되면서 얻어지는 수익이 다시 이렇게 대학으로 돌아가게 되는 예, 그런 얘기여서 언젠가는 저희도 예, 좀 약간 발음이 어렵긴 하지만 예, 저희 학교의 그 연구 성과물이 그런 예, 신약으로 예, 개발되는 그런 사례가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예. 그리고 또 두 번째로 독에서 약이 된 거는 요즘 뭐 위고비 열풍이다, 뭐 광풍이다 이렇게 하는데 이것도 사실은 어떤 뱀에 그쵸 여기 있는 길라몬스터라고 하는 파충류에 이렇게 물리게 되면 굉장히 아프더라. 그래서 도대체 어떤 성분이 이렇게 아프게 하는 걸까라고 하다가 이제 그 성분을 분리하게 되고 그리고 그 독소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이제 의료에 쓰일 수 있을 것인지 예, 그러면서 예, 약이 개발되어서 이제 위고비가 되고 그리고 오젬픽이 됐고 예, 마운자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잠깐만 예, 약 만드는 얘기를 해보면 이제 실제로 그 길라몬스터라고 하는 파충류에서 얻어진 물질을 가지고 아, 그거는 그 파충류에 있었던 거니까 사람한테도 있지 않을까라고 좀 추측을 해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GLP-1이라고 하는 게 사람한테 있다는 걸 알게 되고요. 그런데 이그 이렇게 동그라미로 많이 연결이 되어 있는 게 펩타이드라고 해서 아미노산들이 이렇게 이제 구슬처럼 깨어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GLP-1이라고 하는 우리 몸 안에 존재하는 펩타이드는 2분, 3분 안에 다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만약에 저희가 치료 목적으로 사용하려고 하면 좀 더 그 유효 그러니까 그 체내에 머무르는 시간 그리고 또 약효를 나타내는 시간을 좀 길게 하는 것이 필요해서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추가로 그렇죠 더 구슬을 깨기도 하고 다른 것들을 붙여서 그래서 약을 만들게 됩니다. 예. 그래서 약간은 이제 좀 비유가 완전히 맞지는 않지만 상반되는 것들 알게 되면 그러면 예, 저희가 이렇게 그 더 앞으로 나가는 길들을 찾을 수 있다라고 해서 예, 오늘의 주제인 이 삶과 죽음 예, 그 얘기로 다시 돌아오면요. 실제로 저희가 연구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어떻게 그 살아있는 상태에서 죽음으로 가는지 그리고 그거를 조금 더 이렇게 늦추거나 또는 또 그 죽음으로 가는 그 과정에서 노화의 과정에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되는 질병을 좀 더 잘 치료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 연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동반되는 질문으로 이제 특히 노화를 연구하면서는 노화는 자연적인 그 과정이지만 또 지금은 질병으로서 보면서는 어떻게 하면 이 노화를 예방한다거나 아니면은 또 이렇게 그 치료할 수 있는지 예, 그런 예, 시각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
그 오전 세션에도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실제로 그런 이 생물학적으로 불멸이라는 것이 가능한가? 그리고 또 그럴 때 유전자가 도대체 얼마나 기여를 하게 되는 것일까? 예, 생활 습관 뭐 그런 것들도 기여를 하겠지만 또 유전자가 얼마나 결정하는지를 알게 되면 또 이제 다른 방법들로 그런 노화를 방지하거나 불멸을 이렇게 이제 달성할 수도 있게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런 좀 약간 이 그 고차원적인 질문을 하다가 특히 이제 과학자들 사이에서 아래 두 개의 질문을 하게 됐었는데요. 현재는 가장 고령으로 이제 그 살았던 그 사람이 아직 130을 못 넘겼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 특히 노화를 연구하는 과학자들끼리는 사람이 150까지 살 수 있는 것이 가능한가? 그러면서는 또 특히나 지금 150살까지 살 사람이 우리 중에 있지는 않을까? 이제 그런 그 질문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중에서 특히 여기 이렇게 보이는 두 분 과학자께서 이제 내기를 한 거죠. 항상 내기를 해야 좀 박진감이 넘치고 긴장감이 든다라고 해서 이분들이 2000년에 학회에서 만났을 때 이런 내기를 하시면서 그 사람이 벌써 살아있다. 지금 150까지 살 사람이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150불씩을 내 가지고 그래서 그 2000년부터 150년이 지난 2150년이 됐었을 때 이 두 분의 후손이 그 이렇게 내기한 그 돈을 가지게 되는 거로 상금으로 예, 그렇게 이제 내기를 한 거죠. 이제 그러면서는 이제 2016년에 다시 만나셔가지고 이제 그 당시에 처음에 이렇게 이제 상금으로 내세웠던 300불은 투자가 되면서는 1275불이 되고요. 그거에 조금 더 게임을 업하자라고 해가지고 다시 또 300불을 더 내신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지금까지의 그 애뉴얼 리턴을 이렇게 유지한다라고 하면 2150년에는 약 2억 불이 될 거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상당한 상금이 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예, 그 벌써 우리 중에는 150살까지 살 사람이 살아있다라고 하신 분이 닥터 오스테드인데요.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그 기자가 이렇게 인터뷰를 하면서 혹시 지금이라도 마음을 바꾸실 생각은 없느냐라고 하니까 아니다. 나는 어느 때보다도 이전보다도 더 확신한다라고 하시면서는 지금 현재 뭐 유전자 기법이라든지 그런 다른 그런 획기적인 치료 방법이 이런 그 노화 과정을 이렇게 늦출 수 있는 그런 그 방법들을 고안을 해내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길 거라고 확신한다. 그리고 나의 후손이 정말 매우 부자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렇지만 다만 뇌가 문제일 거라고 생각이 된다. 다른 것들은 이렇게 대체가 가능하지만 정말 뇌 그리고 뉴런 그런 신경 세포들을 얼마만큼 잘 유지할 수 있는지 또 잘 대체할 수 있는지가 그게 관건이 될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화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요. 그래서 그런 노화의 주된 특징이라고 해서 예, 보통 암을 다룰 때도 저희가 암의 홀막이라고 하고 그런데 이제 노화에 대해서도 홀막을 계속 이렇게 업데이트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에 학계에서 이렇게 이제 모여서 논의를 하고 낸 논문에서는 이렇게 11가지 특징을 주로 들고 있는데요. 여기 그림이 좀 복잡해서 조금 더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유전자가 계속 그 세포들이 다시 증식을 하고 하면서는 이런 실수가 쌓이기도 하고 또 저희가 살아가면서 데미지가 쌓이기도 하는데 그런 것들을 얼마만큼 이렇게 안정되게 하느냐가 굉장히 저희 세포들이 살아가는데 중요한 그 이벤트인데요. 이제 노화가 될 때는 그런 유전자 레벨에서도 좀 더 불안정하게 되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다른 데미지들이 쌓이게 된다. 그리고 여기 프로테오스테이시스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렇게 일을 하는 것들은 단백질이거든요. 그래서 그 단백질이 얼만큼 안정되게 유지되고 있느냐인데 그게 없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 같이 뭉쳐서 얘기를 하면 이런 항상성이 소실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또 제 방식의 다른 표현으로 하면 내 몸이 예전 같지 않다. 내가 나인데 나의 세포들은 예전 같지 않아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예전 같지 않아졌다는 얘기를 또 조금은 분자 수준에서 좀 들어가서 보게 되면요. 내 몸이 예전 같게 그리고 특히 나의 유전자가 예전과 같도록 노력을 하는 게 여기 이제
보이는 그림처럼 이런 유전자의 가디언이라고 하는 단백질로 대표적인, 물론 이제 다른 단백질들도 있지만 P53이라고 하는 단백질이 있는데요. 이 단백질은 만약에 DNA에 그런 손상이 있게 되면 가서 얼른 수리하고, 그리고 수리를 할 수 없게 한다고 하면 이제 여기 보이는 것처럼 세포 사멸을 일으키는 그런 기전을 작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포 사멸은 아파토시스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그 의미가 여기 일본 그 계절에 딱 어울리는, 앞서 국문과 교수님께서는 매우 멋진 시를 인용을 해주셨는데, 저는 세포 죽는 얘기를 하게 되네요. 그래서 아포프토시스는 낙엽이 떨어지는 거를 표현하는 단어여서, 실제로 세포가 더 이상 이제 수리를 할 수 없는 정도의 데미지가 있게 되면, 그러면 계획된 세포 사멸을 통해서 그런 이 데미지가 그 다음 제너레이션의 세포에게 돌아가지 않도록 그렇게 조절하는 그런 기전입니다. 그렇지만 세포들이 살아가면서는 P53의 그 성능도 조금 떨어지게 되고, 그리고 또 세포가 그 유전자 레벨에서의 항상성 인테그리티보다는 살아남는 걸 더 선호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게 되면서는 좀 데미지가 쌓여 있는 세포들이 쌓이게 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세포 노화 과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세포 노화를 치료하는 치료제 개발하는 연구도 많이 되고 있는데요. 결국은 어떻게든 항상성을 더 유지해 보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항상성이 무너졌을 때 일어나는 여러 가지 그 이벤트들을 예방하거나 그 흔적을 지우거나, 그러면서는 손상된 세포들이 프로그램드 셀 데스인 아포토시스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런 그 약물들도 많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허가를 받아서 사용이 되고 있진 않지만 임상에서도 많이 시도가 되고 있고요. 이제 그러면서 나오는 질문들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노화를 질병으로 봐야 되는 것일지에 대한, 그래서 이런 그 세포 노화 치료제가 나오게 되면 이거를 질병으로 보고 치료를 해야 될 것인지, 또 그리고 장기적인 부작용은 무엇이 있을 건지, 그리고 또 누가 먼저 이그 치료제의 혜택을, 아니면은 그 치료를 받아야 될 것인지, 그런 그 질문들이 동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조금은 이렇게 치료뿐만이 아니라 저희 전체 삶의 영역으로 조금 넓혀보게 되면, 실제 이렇게 그 더 오래 사시는 분들이 많아지게 되면 우리 삶, 아니면 우리 사회는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 그리고 또 의료라든지 또 그런 은퇴 이런 것들을 어떻게 조절하고 대처해야 되는지, 그런 문제들이 더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이 많지 않아서 간단하게만 다루는 것인데, 그래서 실제로 산다라고 하는 것일 때 생존 기간뿐만이 아니라 얼마만큼 건강하게 그 삶을 유지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 하면서 요즘 저속 노화 얘기 나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는 좀 더 또 다른 전문가분께서 얘기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앞서서 내기에서 기억하실 것처럼 브레인이 관건이다. 그런 그, 그 브레인을 어떻게 더 활발하게, 그리고 또 다르게 인지 기능이 저하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이 건강 수명을 연장하는 데 아주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또 그 선행 연구가 어떻게 됐는지 또 찾아가 보는 건데요. 이제 특히 최근에 읽었던 책 중에서 여기 그 노벨상을 받으신 닥터 라마크리스난이 지으신 책이 Why We Die라는 책이 있는데, 봤더니 마침 아주 따끈하게 또 한국말로도 우리말로도 번역본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은 실제로 아까 프로틴 항상성 말씀드렸는데, 프로틴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없어지는지, 어떻게 또 수리를 하는지, 그런 걸로 노벨상을 받으신 분인데, 실제로 노화에 관해서도 여러 가지 그 좋은 그런 과학적 얘기뿐만이 아니라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도 정말 잘 풀어서 얘기를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서 또 코트를 하나 해보면, 우리 모두 젊을 때 죽어야 된다. 그런데 그 죽는 게, 젊어서 죽는 게 아주 오래 지나고 난 다음에 왔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좀 짧게 그냥 간단하게 저의 그 생활했던 거랑 제가 봤던 영화나 책 얘기해드렸던 건데요.
이렇게 그 인문학 포럼에 와서 발표하게 되는 소중한 기회를 주셔서 그리고 또 다른 분이 언제 말씀하시기를 죽음이라고 하는 거는 그 사람이 세상에 있었다는 거를 더 이상 기억하는 사람이 없을 때 정말로 죽음이라고 한다고 그렇게 말씀 누군가가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저희 할머니나 저희 어머니 기억하는 방법이 항상 저한테 들여다보면 어떤 게 그분들한테서 맞는지 기억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뭐 여기 약간 칼툰으로 그려져 있긴 하지만 그 우리 몸이 얼마나 많은 세포들로 이루어져 있는지 지구 19바퀴 정도 돈다고 누가 계산을 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세포들은 왔다가 가지만 나는 남아서 이 라이프를 꾸려가는 거고 또 그 라이프가 다음 제너레이션으로 이게 이어진다라고 하는 그러면서 조금은 그 위에서 보시면 벌써 꼬맹이가 이렇게 됐다고 좀 보고 계실 것 같은데 저는 저의 브레인이 좀 살살 에이징 하기를 바라면서 오늘 발표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